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우리 신승복 대표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 며칠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민경욱 의원 지난번에 예. 경찰 폄훼 발언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김창현 경찰청장님을 개떼두목이라고 개떼두목. 고용을 했습니다. 네. 예. 그걸로 해서 민경욱 전 의원을 명예훼손 고발하셨죠? 예, 모욕죄로 예, 작년에 고발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송치가 이거 돼서 네네. 인천지검에서 사건 번호 부여되고 음흠. 담당 검사 배당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한다기보다도 우리가 고마워할 일인데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자 오늘 예.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셨는데 어디다 하셨어요?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청이요. 예, 정확히는 국가수사본부의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이 네,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제 기사가 여기저기 뜨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난 저희 6월 16일 날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 참조가 되셨나요? 어떻나요? 고발 경위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상호 기자님께서 단독으로 이제 보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고, 여러 커뮤니티 포털에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많은 글들을 보고, 기자님의 유튜브 방송을 정확히 이제 보고 나서. 저희 방송 평상시에 보세요? 계속 꾸준히는 못 봤고요. 네. 네, 이렇게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네네. 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여기 보면은 당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이 2018년 당시 선거 전 과정에서 예. 이재명 지사 측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으로부터 들었던 이재명 지사의 형 이재선 씨의 치료 과정에서 입수한 환자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한 거거든요. 따라서 공익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폄훼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간단하게 고발 내용 좀 전해주시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준석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후보자 신분으로 이미 과거 자신의 의사 여동생으로부터 수차례 걸쳐서 당시 이재선 씨를 그 여동생 의사가 병원에 내보낸 것과 관련돼서 환자 신분인 이재선 씨를 이제 정신과니까 많이 심층적으로 상담을 했을 겁니다. 네. 예, 진료를 하고 상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선 씨는 상당히 힘든 본인 그 당시 사생활이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니까 네. 당연히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았을 텐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상담이 아니라 흔히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의료법이 2016년도에 강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의료법이 그러니까 2018년 시점에서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 인터뷰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장님께서도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에 다른 과와 달리 더더구나 상담 내용의 비밀 엄수가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치료 목적과 환자 보호 목적 등으로. 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더구나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인터뷰 과정에서 더 이상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실제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보다 더 많은 내용을 취득해서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부지불식 중에 자백을 해버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16년 이후에 더 이 의료법이 강화됐다고 하면 이번에 가장 우리가 좀 관심이 되는 것이 가벌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 실제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의료법상 의료법 제19조 과거에는 의료 비밀 누설 금지라고 했는데 환자와 나눈 것 중에 비밀스러운 대화 어떤 내용을 취득하면
비밀 누설 금지로 처벌을 했었는데 네. 이걸 좀 더 강화하고 폭넓게 하면서 정보 누설, 쉽게 말씀드려서 상담한 내용을 떠나가지고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공개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꼭 비밀이 아니라더라도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기 있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병원에 치료받으러 왔다. 그것만 얘기해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개를 해도 의료법 19조 위반의 정보 누설 금지, 의료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자, 더 강화된 의료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그 동생인 의료인,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또 뭐가 적용이 될까요? 이번에? 형법상, 네. 형법 제317조에 보면은 업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기타 등 전문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의뢰인으로부터 또는 환자 또 대하는 사람부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형법 그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료법과 취득한 비밀을 공개했을 때 받는 형법상의 또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징계가 또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사 소추와 같이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갑니까? 요거는 관할 보건소 이준석의 의사 여동생이 근무하는 관할 보건소에 이 사실이 통보가 되면은 네. 보건소에서는 요 의료법이나 형사적 처벌 외에 그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별도로.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등 관계 법령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영업정지나 어떤 처분을 할 것이고요. 저는 이것과 외에 또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사고시에 합격한 의사이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다가 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형사소추 진행 과정에서 아마 통보가 가겠지만 별도로 의사협회에다가 어떤 그런 의견서를 내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정을 제기를 할 것이고요. 이 사안 자체는 일반 의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많은 의사분들께서 공감하시는 제보와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레지던트였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이를 계산하면 레지던트 같은 경우도 환자를 본다고 하는 그런 많은 제보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끝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난번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 직후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 진행 상황을 여쭤보기 전에 이 의료법 관련해서도 불가피하게 이준석 대표가 조사를 받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명예훼손이라든가 별도의 고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의료법 관련해서? 요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의료법 위반 혐의가 먼저 드러나야 되고 그거에서 처벌이 된다 그러면은 형법상 사실적시 형법상 307조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거는 일단 의료법 진행 위반 등의 혐의로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필요하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또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네요. 자, 그럼 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석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사건이? 지금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경찰청에 이준석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 관련돼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병무청에는 이준석이 당시 2010년도 9월 달에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9월 28일.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난 사안이지만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또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을 지금 현재 받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을 받았지만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취소하고 그렇죠. 네. 병역법을 중대 조항 몇 가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네. 복무 만료 처분과 산업기능요원 편입된 거를 자체를 취소를 하고 재검을 통해서 재입대를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재입대 촉구 진정서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엄청난 후속 작업을 하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실은 산업기능요원 만료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민방위대로 편성이 됐고
민방위 예, 대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얀센 주사도 맞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방위 대원 취소도 되고 얀센도 뱉어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 네. 그리고 재입 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저희가 후속 조치 기대해 봅니다. 저희 끝으로 지금 뭐 민경욱의 막말도 이제 사법 처리 가능하도록 기소 단계로 이끌어내셨고 그동안 적폐청산 국민연대 본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고 그냥 부족한 시민입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성격상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저들의 위법행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우리 국민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안기고 온갖 망발을 일삼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분노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저들에 대한 해결 방법은 오직 고소 고발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저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우리 신승목 대표님,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계속 좀 많은 도움 말씀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남은 뉴스들 전달해야 될 게 많아서 오늘은 이만 좀 짧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승목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입 때까지. 네, 진짜 이분이 사실은 저희가 방송 보도만 하고 말지 그 후속 조치를 사실은 취하기 어렵잖아요. 명색이 고발 뉴스인데 저희가 직접 고발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절차가 복잡하고 계속 불려다니면서 또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말고 실제 실효적으로 법적인 처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동참하시는 분들 적폐청산 국민연대 신승목 대표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페북도 있고 많은 이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어제 저희가 이제 그 황대산 씨와 관련해서 이 황대산 씨가 선발위원장. 네, 선발위원장이었는데 이분과 어떤 관계냐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우리가 이준석 소마와 관련해서 큰 그림이 있다. 이제 기왕에 이제 병무청에 우리 신승목 대표께서 고발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법 처리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면서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부대용으로 사용됐던 사이버 사령부가 MB에 의해서 창설되면서 막대한 인력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MOU를 맺으면서 소마랑 사실 같이 인력 지원의 파이프라인으로 역할한 것 아니냐. 실제 MOU까지 맺었으니까요. 그 사이버 사령부로 돈이 50억가량 매년 들어간 기관이 국정원이고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티키타카 하면서 대선, 총선, 세월호 전국대마다 댓글 여론을 왜곡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복수로 이 소마 과정에 파견됐었다 하는 얘기까지 드렸는데 혹시 황대산 씨 소마에서 국정원과 혹시 어떤 관련을 맺으셨는지 만약에 맺은 게 있으면 좀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장이 없으십니다. 제 생각에는 박지원 국정원 원장께서 국회에서 아마 말씀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쉴드 치려고 우리 황대산 위원장이 나섰는데 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연수생 이준석 법무위원장 지침대로 했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논란만 키웠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네. 한국일보가 요 병역 관련해서는 제대로 입장을 잡고 잘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일 잘하는 데가 YTN이죠. 유이저입니다. YTN 유이저. 저는 포기했는데 어떻게? 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이준석 씨와 비슷한 조건. 네. 같은 기수에서 실제로 들어갔다가 겸직이 안 된다는 이유로 2차 100명에서 30명으로 걸러졌어. 이거는 이 지원이 되게 폭이 넓어요. 미국 그 라스베가스 가전 전시회에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매년 100만 원을 줬거든. 1차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컴퓨터 사라고 200만 원 받고 IT 각종 물품 받고 매달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30명으로 뽑으면 매달 200만 원씩이야.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 이준석 동기인데 자기 겸직이 됐다는 이유로 그냥 잘렸어요. 사실상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억울하잖아. 자기가. 그죠? 그런 인터뷰를 쭉 했는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인터뷰를 길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뭐 공고도 그렇고 제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워낙 제한 조건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준이 재학생이다 이렇게 봤고 현업 종사자라는 거는 못 봤던 제한 조건이었다. 2차 합격할 때 이제 합격 안내하는 메일이 왔는데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고 포기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멘토님하고 또 본인이 이제 소속된 회사 대표님하고 다 말씀드리고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기에서 이제 1기까지만 하고 포기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기 동기입니다, 이 사람. 네. 그러니까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컨펌을 해줬고 그리고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2차까지 합격되고 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는 포기하고 그렇죠? 이런 보도가 일부에서 ITN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들.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노컷에서도 후속 보도에 참여했습니다. 넌 공정했니? 소마 1기생이 이준석 작심 비판한 이유. 네. 네, 그러면서 졸업생이고 산업기능요원이었던 당시 이준석 지원자의 신분이 정말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보도가 일부 나름대로 그래도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매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후속 보도가 이제 더 이상은 지금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오늘 오전에 보니까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꽤 길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김어준 총수가 제대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사안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김용민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집이 있어. 그러면 무주택자 대상으로 하는 청약 신청하면 안 되죠. 그 마음이 왜 들었냐 이 말이야. 공정을 강조하는 사람이 왜 내가 집이 있으면서 왜 청약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청약 당첨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팔려고 했다. 이런 생각들이 공정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뭐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비판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하지 않은 생각을 갖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행했다는 거 그게 상당히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신 PD가 우리 고발뉴스 정기 구독 후원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혹시 요 차가 기억나십니까? 여기 옛날에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통통이라고 방송 중계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 행진하실 때 같이 항상 빠지지 않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통통이 되게 이름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리 아프거나 환자 생기면 여기 앰뷸런스 역할도 하고 다이빙벨 상영회도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일 있으면 MBC 옆에 항상 세웠어요. MBC 그때 당시 적폐 MBC였거든. 네. 적폐 MBC 니네 쩌리가 발로 차느라고 발뉴스가 이렇게 통통이가 함께 항상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난 때문에 이 통통이를 팔아야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대선 때 저희가 좀 더 기민하고 현장감 있는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계차를 시스템을 갖춰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뉴스.com에서 정기 후원, 뭐 일시 후원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기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ARS 전화를 개통을 했습니다. 1877에 0786번입니다. 네, 1877에 0786으로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보다 더 힘 있는 고발뉴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차대한 대선 전국에 여러분들 알 권리를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광폭으로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